네, 안녕하세요. 조선미디어 더 AI 서예림 기자입니다. 아까 1교시에 이어서 땡땡땡 2교시가 시작되었는데요. 2교시는 이제 예상한 대로 생성형 A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생성형 AI는 지금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된 AI이지 않을까? 또 지금 AI의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텍스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걸 입력하면 그에 맞춰서 뭐 답변을 해주거나 정보를 검색해 주기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동영상도 만들어 주고, 뭐 음성도 만들어 주는 그런 기술이 이제 생성형 AI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 AI가 무엇인가 만들 때는 얘가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걸 토대로 연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성형 AI 기반에는 사실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초거대 AI라고도 하고 LLM이라고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토대로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AI가 생성해 내는 것이고요. 아까 1교시 때 이제 원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난임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다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면 또 저희 난임 분야에서도 생성형 AI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생성형 AI가 저출산에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좀 궁금한데 혹시 생성형 AI가 헬스케어에 활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근데 뭐 저출산이 아니라 좀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신약 개발 이런 분야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려면 수많은 논문이 있어야 되고 많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들이 일일이 찾고 검색하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뭐 대형 언어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파운데이션 모델에 다 학습을 시킨다면 그 생성 AI가 사용자가 이런 정보가 필요해라고 하면 이걸 빨리빨리 찾아주다 보니까 그만큼 속도가 줄어들고요. 뭐 코로나19로 저희가 익숙해진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이미 다 생성형 AI를 쓰고 있어서 뭐 화이자는 엔트로픽이 개발한 클로드 3라는 그 멀티모델 AI를 활용해서 뭐 데이터 분석 미료 데이터 분석 시간을 줄이고 있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챗GPT를 사용해서 맞춤형 또 AI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LGAI 연구원의 뭐 잭슨랩이랑 해서 뭐 유전체 분석 같은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처럼 뭐 생성형 AI는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의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되게 인상 깊은데 또 수많은 논문이랑 연구 자료를 학습해서 의사 질문에 빠르게 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AI 챗봇을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진 분들은 생성형 AI가 의료 도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의료에 도입이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되는 분야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논문을 한정된 시간이니까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 데이터를 찾아줘 했을 때 그런 논문을 찾아준다든지 그런 거는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예. 기자님 혹시 네. 예전에 그 알파고라고 바둑 네, 그것도 일종의 생성형 AI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알파고는 생성형 AI는 아닙니다. 예. 그걸 이제 딥러닝 기반으로 바둑의 이런 수를 생각해서 하는 거고. 충분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해서 네네네. 생성형 AI는 약간 글도 만들어주고 뭐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뭐 저희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 이용하는 것처럼 궁금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뭐 구글에서 뭐 검색하는 것처럼 검색하면 이거 필요한 정보를 바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 가끔은 이제 저도 이제 이제 일단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많이 접했던 AI 처음인데 그게 이제 레퍼런스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땡땡이에 대해서 알아줘 하면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러면 그 생성형 AI가 소팅한 정보가 어떤 근거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지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은 보면 나름 근거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추출한 그런 게 있는데 생성형 AI는 그런 게 있는지
처음에 그 문제가 상당히 뭐 교수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제가 컸었죠. 이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 그래서 사실은 맞지 않던 내용인데 AI가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뭐 세종대왕이 밀법을 던졌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한 1년 정도의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AI 기업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정보만 갖고 오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찾은 정보에 그 논문 그 관련 정보까지 근거까지 같이 보여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뭐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은 내가 이런 답변을 했을 때 이 답변은 한 몇 %로 정확하다. 이 답변은 한 70% 정확도를 갖고 있다. 뭐 90% 정확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의학 쪽에 썼을 때는 그 근거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 점이 예전에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면 맞는 말인가 싶다 했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오류를 환자 치료나 이런 거는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점이에요. 그냥 위로진 분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가장 어려운, 까다로운, 또 거부하시는 그런 요인 중 하나가 오히려 아닐까.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지식의 의료인이 있어야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챗봇이나 이런 걸 환자한테 직접 하는 게 위험한 게 거기서 막 이렇게 갖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저희도 사실 굉장히 그 디베이트가 많은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환자한테 만약에 직접 전달이 됐을 때는 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고 우리도 그렇다고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걸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라고 걸릴 수 있는 맞습니다. 사람이 그걸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의 전문성이 더 필요해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럴 수 이게 있겠는데요. 뭐 업무는 간편해질 수 있지만 더 전문성이 필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걱정하는 거는 사실은 이 챗GPT나 이런 거 저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지만 이게 더 편하니까 계속 의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문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변호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내가 더 잘 알고 내가 더 전문가인데 내의 편리함을 위해서 AI에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도 이것 사실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걸 좀 교수님. 제가 말하려고 했던 거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뭐 환각 문제나 이런 거를 해결하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처를 이제 나타나게 한다거나 뭐 확률로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그러한 그 어떤 텍스트를 예를 들어 이제 텍스트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그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쓰여진 모든 자료를 이제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그 관련성이 높은 것 위주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이 이제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냥 딱 하나만 보여주면 사실 우리 뭐 전문가나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하나에서 이거를 갖고 온 게 진짜 맞는 건가? 물론 기술적으로 이제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관련된 거 우리가 찾아보면 또 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해서 그런 기술로 이제 보완하는 게 있고 근데 그 말씀하신 그 환각이라든지 아니면 의존성 문제 특히 저는 의존성 문제와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이제 요즘 세대들은 책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독해력이나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 세대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저도 인공지능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린 세대들은 뭐 요즘 뭐 초등학교 애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접하고 이제는 GPT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저만 하더라도 실제로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키니까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되는 것 같긴 한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철학 수업인데 객관식 문제를 가끔 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제가 서술형으로는 계속 냈었었는데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객관식은 철학에선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완고하게 했었었는데
학생들이 이제 클레임이 계속 네. 많이 있더라고요. 이 성적 그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정확도나 뭐 성실성이나 뭐죠? 창의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해도 애들이 그거를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를 하는 거를 잘 해도 학생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서술형 문제도 내지만 네. 객관식으로 누구나 다 이제 용납할 수 있는 문제도 내자라고 해서 문제를 내는데 제가 객관식 문제를 내니까 되게 학생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침 작년부터 이제 챗GPT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챗GPT를 활용을 해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만들어줘 하고 그걸 좀 활용했죠. 물론 그대로 쓰면은 좀 너무 단순하니까 그걸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학습을 했는지 몰라도 좀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점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개를 만들게 하면 한 9개는 버리고 1개만 썼고 나머지 9개 수정했다면 지금 한 반 정도는 쓸 수 있는 요 정도까지도 얘가 학습한 거지 뛰어나게 그 사이에 발전을 했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문제를 낼 때 예전에 혼자 객관식 문제를 냈을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아무래도 좀 고민할 것도 많아지고 생각할 것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제가 조금 더 고치면 수준이 더 높은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처음부터 제가 하지는 않고 이제는 챗GPT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뿐만 아니라 뭐 제미나이나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데 학생들이 만약에 지금 대학생들 혹은 이제 더 어린 세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그 정도가 매우 좀 심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의 시각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더 그러게. 스스로 생각을 안 할 거고 네.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퇴보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긴 합니다. 네. 말씀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가 필요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할지.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환각 현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만들어낸 그 정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정보 뭔가를 만들어냈는지 그걸 우리가 투명하게 알 수 없다라는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걸 우리가 안전장치들을 기술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환각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처를 밝힌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보완을 하고 있고 다른 문제들도 기술적으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실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장치라고 한다면 이게 참 애매하죠. 뭐죠? 그 스탑 버튼처럼 만약에 작동을 잘못하면 딱 멈추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은 조금 특이해가지고 얘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생성해내는 게 주 목적인데 우리가 그거를 멈추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목적하고 좀 달라서.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보완을 하는 게 안전장치이고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스스로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공지능보다 똑똑해져야 된다고 해야 될까?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본인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자료를 오로지 생성형 인공지능에만 의존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지양을 해야 되겠고 스스로 이제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더 공부를 한다거나 해서
이것들을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리터러시를 갖추는 게 좀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성 AI가 어떻게 보면 범용적으로 쓰이는 뭐 챗GPT 같은 것도 있지만 요즘 이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이제 빅테크 기업, 대기업들이 이제 큰 모델을 만들고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성 갖고 있는 뭐 난임 분야에 전문화된 생성형 AI, 챗봇, 뭐 법에 특화된 뭐 법조 AI 이런 걸 만드는 추세인데 그런 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전문 지식이 있으시고 또한 이 관련된 난임 분야에 대한 수많은 논문들과 이걸 학습한 그 부분만 학습한 AI가 있다면 아무래도 좀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봐주시고 많이 사용하면서 틀린 오를 좀 고쳐주신다면 그래서 약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임신이 잘 안 돼 이런 아까 거짓 정보 같은 걸 많이 안다 상담을 많이 하신다고 했을 때 이런 게 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챗봇 난임 전문 챗봇 아니면 뭐 병원에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김진영 챗봇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잘못된 정보를 고쳐줄 수도 있고 그래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반대로 그럼 또 병원을 찾는 이들이 또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도 생기긴 하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 그렇지. 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중요해요. 돈. 그게 어떤 개발을 하려면 경제 논리를 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약에 그걸 할 때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고 그럼 또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안에서 허용할 것인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충분한 그게 된다면 여러 조그만 벤처나 이런 기업에서 경제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투자해서 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일단 경제 논리가 맞아야죠. 지금 딱 말씀하실 때 생각 드는 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냥 병원에서 서비스로 그건 아니죠. 중요한 정보라면 그 개발하는데 든 비용을 해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받을 거고 과연 법적으로 문제없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또 생성 AI 활용을 위해서는 또 제도적인 이런 변화도 좀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까 말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뭐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두렵네요. 이렇게 막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AI 기업들이 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달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AI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챗GPT를 개발했던 오픈 AI나 뭐 AI를 정말 잘하는 뭐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뭐 LG, 뭐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 다 참여를 해서 서약을 했는데요. 이게 뭐 기업이 AI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완화할 수 없을 경우에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배포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AI를 쓸 때 최대한 우리는 안전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서약을 했고요. 뭐 네이버나 뭐 오픈AI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리팀을 최근에 해제하고 지금 움직임이 좀 달라지고 있어서 네이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AI 윤리팀을 만들고 있고 뭐 KT도 최근에 이렇게 신뢰성 있는 AI 조직을 또 만들었고요. 이렇게 기업들은 이제 AI 윤리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LG AI 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런 활동들을 1년에 한 번씩 투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업들을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못 믿겠는데 카드를.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기업 이익에 준해서 했지 뭐 그런 게 한두 개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만 해도 뭐 기업 윤리 경영 그런 게 왜 없었겠습니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자기 이익에 반해서. 그래서 그런 나는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지적이신 것 오렌 피펫이 한 이야기가 내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AI가 인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잘 이렇게 밸런스를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과학이나 학문이 발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게 몇 년 지나면 또 계란 국정이었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